자, 그 14페이지 강의록으로 갈게요. 강의록으로 가고 여러분들은 이제 소송관 강제 집행은 이제 물론 이제 출제위원이 이제 바뀌었지만 출제위원이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예전 자료는 참고 삼아 보세요. 기출 문제는 지금 출제위원이 출제 교수님이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기출 문제는 그 하나의 이제 그 참고 삼아서 보시고 그거 위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작년 한 해만 기출 문제를 좀 제대로 좀 보시고 그 전부터는 교수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참고 삼아서 보시고 주로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 이제 이 강의로 가고 워크북 위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는 작년 한 해하고 나머지는 이제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자, 이제 4강 시작합니다. 4강 심리의 기본 원칙하고 재판을 보면은, 자, 심리 기타 제 원칙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공개 심리주의, 그 다음에 구술 심리주의 보시고, 지적 심리주의, 적시 제출주의,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 공개 심리주의, 자, 공개 심리주의란, 소수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이게 원칙이에요. 공개 심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밀행주의는 소송관 여자 이외 당사자 이외에는 비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심리주의는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소송의 심리, 즉 넓은 의미의 변론과 판결의 선고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재판의 합의, 변론 준비 절차, 중재, 조정, 비송사건, 변론 없이 결정을 재판하는 절차 및 심리 불속행 사유나 상고 이유서에 대한 부제출에 의해서 선고가 필요 없는 이러한 상고 기각 판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 심리에 적용되지 않는 예가 쭉 나왔죠. 여기 쭉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선고에 해당되지 않는 재판의 합의부터 해가지고 그 종류도 체크해 주세요. 재판의 합의, 변론 준비 절차, 중재, 조정, 비송사건, 변론 없이 결정을 재판하는 절차, 그리고 심리 불속행 사유나 상고 이유서 부제출에 의해서 선고가 필요 없는 상고 기각 판결, 이런 것들은 다 공개 심리를 안 합니다. 자, 공개할 사항이라도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럴 때에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게시해서 선고를 하죠. 자, 공개주의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심리를 방송하는 것, 중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재판장의 허락이 없으면 허용하지 않아요. 재판장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방송하는 거예요. 심리를 방송하는 겁니다. 구술심리주의는 변론과 증거 조사를 모두 구술로 행한다는 원칙. 이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서면심리주의예요. 우리는 구술심리라고 보다는 주로 이제 서면심리주의를 유하고 대부분 이제 좀 뭐랄까 좀 뭐 확인해야 된다던가 뭐 몇 가지 사항만 이제 구술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면심리주의와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지만 우리는 구술심리주의의 원칙이지만 대부분 이제 서면심리주의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되죠. 구술심리주의 장단점. 자, 장점으로 보면은 구술로 심리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쉽고 우리가 서면보다는 말하는 게 더 쉽죠. 표현하기가 신선한 인상을 얻을 수 있으며 반대로 이 신선한 인상 말고 반대의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즉시 해결할 수 있죠. 이러한 적정한 재판과 집중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술 심리가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술 심리주의는 이렇게 집중 심리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단점은 당사자들과 법관이 망각하기 쉽고 복잡한 사건일 때는 오히려 사안을 정리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재판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도 있고요. 서면심리주의에 대한 장단점도 나오죠. 구술심리가 아닌 서면심리 보면은 장점으로 심리가 열릴 때마다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어떠한 주장과 진술일생 뚜렷하며 또는 법원도 심리하는 것을 망각할 위험이 없죠. 왜냐면 이건 문서로 서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점을 보면 그 반대로 소송 서류가 방대해지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는 합의부 재판인 경우에는 주심 법관 이외에도 법관들을 기록하는 기록들을 모두 검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심 법관의 보고만 듣고 재판을 하게 되고 합의부에 관한 사건에서는
그 의미를 퇴색할 우려가 있는 게 이게 서면심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술심리주의 장단점하고 서면주의 심리에 대한 장단점 이거 꼭 체크해 두세요. 이걸 좀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특히 서면심리주의에 대한 단점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두세요. 구술심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면주의는 이제 보충을 합니다. 보충. 원칙은 구술심리예요. 그리고 당사자는 소송에 관해서 법원에서 구술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신문은 구술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증인 같은 경우는 서면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선서하고 난 다음에 구술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판결은 구술 변론에 관해서는 법관이 할 수 있고, 선고할 때는 주로 이제 주문을 낭독합니다. 이제 법관이.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는 이유의 요지도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구술로 해요. 그리고 중요한 소송 행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면주의를 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소장의 작성과 제출, 그 다음에 기타 청구 취지 변경, 그 다음에 상고 제기 또는 재심의 소에 대한 제기, 소취하, 관할권의 합의, 그 다음에 소송 고시 이런 것들은 다 서면주의를 택합니다. 이것도 좀 체크해 두세요. 소송 고시까지. 자, 상대방과 법원에서 변론의 내용을 미리 알게 되는 거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준비서면이에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서면주의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준비서면도 서면으로 제출하죠. 이런 것들은 다 미리 그 내용의 변론의 내용을 미리 아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주의, 준비서면은 서면주의로 합니다. 과거에 소송실무에서는 변론 기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해서 실질적으로 구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서면대로 진술합니다. 그리고서 구술로 진술하는 모습 그대로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변론의 공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면을 먼저 제출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과거의 소송 실무였어요. 자, 이와 같이 구술주의 태화 내지는 형해와 같은 현상은 기일에서 수십 건의 사건을 기일하는 수십 건의 사건을 재판장이 하게 되잖아요. 보통 몇십 건을 하게 되죠,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이 몇십 건의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에 의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변론 기일에서는 활발한 구술 변론이라든가 증거 조서가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그 몇십 건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개정됐다는 거죠. 자, 거기부터 이제 지적 심리주의를 합니다. 지적 심리주의는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한 법관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지적 심리주의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204조에 지적주의라는 게 있고요.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을 가서는 법관이 해야 되고, 법관이 바뀔 때는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 결과를 진술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법관이 바뀌게 되면은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변론 결과를 한번 쭉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적 심리를 한번 하는 거죠. 이걸 지적 심리를 보는 거예요. 법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새로 이제 이걸 수임받은 법관이 기존에 이제 있었던 그러한 변론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지적 심리주의란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죠. 자, 판결은 그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해서는 법관이 해야 되고, 그 사건 심리에 관여하지 않는 법관이 재판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적당하지 않는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게 지적 심리주의예요. 자, 쌍방 심리주의. 이거는 소송 심리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공격과 방어의 방법으로 제출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그런 것이 원칙인 그 심리가 쌍방 심리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시 제출주의라고 있는데, 적시 제출주의는 당사자가 공격, 방어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2002년에 개정되어 있는 수시 제출주의에 대해서 적시 제출주의는 적절한 시기에 제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넘겨보시면은 민사소송법 146조의 적시 제출주의라고,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이제 테크닉적인 거, 기술적인 거예요. 공격과 방어하는 방법에서 기술적인 부분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당사자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서 공격과 방어의 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내도록 규정하면서 종전부터 인정하게 되는 실기하는 공격과 방어 방법에 대한 각하 이외의 변론 준비 기일에 대한 종료 뒤에는 새로운 공격과 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변론 준비 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적절한 제출주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일정한 사항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 신청을 할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이제 그 재정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뒤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해가지고, 이것 또한 제출 시기를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어떠한 증거 신청해야 되는 걸 제출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출하는 거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건 제한하는 거죠. 적시 제출주의에 대한 이제 제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관련 규정을 보면은, 민사소송법 285조에서 보면은, 변론 준비 기일을 종료하게 되는 그 효과를 보면, 변론 준비 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 방어 방법은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자, 거기에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안 되는데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3개가 나오죠. 요거 좀 체크해 두세요. 체크해 두세요.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변론 준비 기일을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제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제출로 인해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켜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 있죠. 예, 이건 고의적으로 지연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제출해도 괜찮다는 거고, 두 번째,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 준비 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소명하면은 그것도 제출해도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일 때, 그때는 이제 어떤 걸 조사할 사항 같은 게 그런 건 이제 제출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요 3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각하합니다. 각하할 수 있어요. 자, 이 규정은 당사자가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전제로 변론주의 절차에만 해당하고, 직권탐지주의 절차나 직권조사 사항에서는 그 적용이나 준용되지 않는다. 거기다 직권탐지주의 절차 체크해 주시고, 직권조사 사항 체크해 주시고, 이런 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거는 바로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론준비 절차가 열리면 그 과정에서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릴 수 있는데, 그 기일이 종료하고 나면 새로운 공격 방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이 원칙인데, 이러한 실권효는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각하의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기가 늦게 제출하는 공격 방어 방법으로 주장이나 다툼, 그 다음에 항변, 증거 방법, 이런 건 각하의 대상이 되고요. 소재기와 같이 성질을 가지는 원고의 청구 변경, 그리고 피고의 반소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 이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 각하의 대상이 됩니다. 자, 시기에 늦게 제출하는 것을 보면, 시기에 늦췄다는 것은 소송 진행 과정을 보아서 이미 제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시에 제출하지 않고 늦게 제출하는 것을 우린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례 1이 있죠. 그것도 내용 봐주시고, 사례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넘어가더라도 꼭 읽어봐 주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례는 꼭 읽어봐 주세요. 자, 그 우측에 보시면, 자, 체크하는 거, 그 점을 볼게요. 항소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제1심에서 실기하였다고 각하를 당한 공격 방어 방법까지도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에 제출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고, 항소심은 속심이라는 점에서 모든 소송은 1심을 중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청을 고려한다는 것이고, 당사자가 제출하는 공격 방어 방법에 있어서 관할 법원에 대한 성명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실기의 경우와 같이 취급한다는 거. 이럴 때는 이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걸로 이제 본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제 양가로 3.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입니다. 자, 실기가 자료 제출이 당사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실권 제재를 가하는데, 당사자 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실권을 제재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당사자가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할 때는 제출하는 공격 방어 방법의 내용과 성격을 보고 이제 참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어떤 고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예요. 사례를 읽어봐 주시고요. 네 번째는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이, 이번에 이제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겁니다. 자,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출된 공격 방어 방법을 받아들여서 심리한다면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되고,
그만큼 심리가 늦춰지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한 공격 방어 방법이 실기에서 제출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소송 지연이 생기지 않으면 각하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게 소송 지연으로 본다 그러면 각하하고, 소송 지연으로 보지 않으면 각하하지 않는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 하더라도 심리하거나 증거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 남아있으면 어차피 기일의 속형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속행 기일 범위 내에서 공격 방어 방법으로 심리가 맞출 수 있다면 역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소송의 완결 이후에 지연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출하는 시기에 봐가지고 제출하는 제출하는 서류를 받는지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재판. 심리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재판. 자, 재판이라는 것은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변론과 법원의 증거조사 이런 것들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정도로 심리를 성숙하게 하면서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실체적 규범을 적용하는 판결의 선고, 이거를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은 법원이 하는 재판의 일종으로 소송에서 변론을 거친 뒤에 심리 끝에 법원이 내리는 판단, 이게 재판입니다. 재판의 종류는 판결, 결정, 명령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판결, 결정, 명령 이런 건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재판은 재판 기관이 민사소송에 관해서 내리는 판단 내지 의사표시로서 이러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소송행위다. 이게 재판이에요. 자, 수소법원이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그 소를 제기를 받은 법원, 우리가 1심 법원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1심 법원 그게 수소법원이에요. 항소심에서 2심 법원 그게 또 수소법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소를 제기받은 법원, 이게 수소법원이고요. 수명법관이란, 수명법관 수탁판사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수명법관이란 소가 제기되면 소송 비용에 따라서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결정되는데, 이때 합의부에 3명의 판사가 있어요. 3명의 판사 중에서 재판장을 중심으로 우측에 있는 우배석 판사, 좌측에 있는 자배석 판사 중에서 우배석 판사와 자배석 판사를 합의부원이라고 하고, 이 합의부원들은 재판장의 소와 관련해서 명을 하면 그 명령에 의해서 소와 관계된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임명을 받은 법관이 수명법관이에요. 그러니까 자배석 판사와 우배석 판사 중에 누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중간에 있는 재판장이 어떤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의 업무를 수행받은 그 판사, 법관이 수명법관이 됩니다. 수탁판사는 법원 간의 공조로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수소 법원에 대한 촉탁, 거기다 촉탁에다 체크하세요. 촉탁을 받아서 일정 사항을 처리하는 수탁 법원의 판사, 이게 수탁판사입니다. 거기 일정 사항이라고 보면은 증거조사, 구속, 압수, 수색, 화해 공고 이런 것들을 하는 판사들이 다 그 촉탁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수탁판사라 그래요. 예. 자, 이제 재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소와 상소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밖에 소송의 심판에서 파생되는 사항이나 강제 집행에 대한 판단을 포함해 가지고 소송 지위를 결정하는 결정과 명령, 가압류명령, 압류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전부명령,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하나의 종류가 되고요. 자, 재판의 종류에서 이제 판결을 봅니다. 판결은 수소법원이 소와 상소에 대해서 변론을 거쳐가 종국적인 판단을 하거나 그 변론을 주요 사항에 관해서 중간적 판단을 하는 재판, 이런 것들을 다 판결로 봅니다. 중간 판결도 따로 있어요. 판결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형식의 판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고지해요. 그리고 수소법원은 일단 판결을 선고하면 그것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는 기속력이라 그래요. 판결에 대한 불복은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법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게 항소하고 상고입니다. 이게 다 항소심이에요. 자, 재판의 종류 중에서 이제 결정과 명령이 있어요. 자, 결정은 절차 진행을 하는 사항이나 절차에 파생되는 사항으로서 부수적인 사항 또는 강제 집행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관해서 법원이 판단이 필요할 때는 수소법원이 하는 재판, 이게 결정입니다. 결정.
주로 신속한 판단을 요할 때 결정되는 거고요. 결정을 함으로써 변론에 의한 것이라 하면 임의적인 변론을 하게 되고, 임의적인 변론이니까 변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정에는 판결과 같은 기속력이 없어서, 체크하세요. 판결과 같은 기속력이 없다. 결정은 기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법원이 스스로 곤칠 수도 있고, 결정에 대한 불복도 그 결정을 한 법원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체크하세요. 판결 같은 기속력은 없습니다. 결정. 자, 이제 명령은 재판의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누가 하냐면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이런 사람들이 개별 법관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결정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 대한 소장 각하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령이에요. 명령. 대표적인 게 이제 재판장에 대한 소장 각하 명령,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자, 재판의 종류. 종국적 재판이 있고 중간적 재판이 있어요. 종국적 재판은 소송 사건에 대해서 그 급심을 마무리 짓는 판단을 할 때 그 재판이 종국적 재판입니다. 중간적 재판 보세요. 중간적 재판은 종국적 재판을 위해서 이한 전제 문제에서 심리 중에 별도로 하는 재판입니다. 중간에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판결로는 중간 판결이 있고, 결정으로는 증거 체분에 대한 결정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 체분의 결정도 중간적 재판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것도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종국적 판결을 위해서 봅시다. 판결로는 종국 판결이 있고, 결정으로는 소나 상소 각하 결정이 있고, 명령으로는 소장 각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 다 종국적 재판이에요. 심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결의 종류에서 이제 그 중간 판결이라고 있죠. 중간 판결은 그 판결로서 당연히 그 신급이 종료되는 거에 따라서는 종국적 판결과 이제 종국 판결로 이제 구분되어 있고요. 중간 판결은 종국 판결을 하는 준비해서 실제법상이나 소송법상에 부분적으로 다툼이 발생할 때, 그때는 이제 중간에 판결을 내려가면서 가요. 중간중간 내려가면서 갑니다. 이때는 이제 다툼이 우리 사건이 좀 복잡한 사건인 경우가 주로 이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자, 이제 그 중간 판결에 대한 관련돼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요. 자, 판결의 종류에는 이제 종국 판결도 있죠. 종국 판결은 소나 상수에서 소송 사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신급을 완결했을 때 하는 판결이 이제 그 종국 판결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고요. 판결에 대한 선고 볼게요. 판결 내용에 대한 결정. 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판결의 내용을 결정하고, 다음에 판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판결서에 기해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내용은 직접 그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변론에 관해서 법관이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관이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서 사유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사유가 바뀌어서 법관이 이동해가지고 그럴 때는 변론을 제기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적주의라는 말이 204조의 지적주의가 나와 저희가 뭐 앞에 있는 지적주의가 나왔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보시고요. 중간에 합의의 방법도 나오고요. 그 밑에는 이제 저희 판결의 선고를 봅시다. 판결서를 보시면은 판결의 내용이 결정이 되면 법원은 그 선고 전에 판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판결서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판결서의 기재사항으로서 각 홀을 이제 적시하는데, 첫 번째 당사자하고 이제 법정 대리인, 그리고 이제 주문, 청구의 취지와 상수의 취지, 그 다음에 이유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변론의 종결 날짜하고, 그 다음에 변론이 없는 판결일 때는 판결을 선고한 날짜, 그리고 이제 법원, 어디서 한다, 법원명, 요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판결서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에요. 자, 이제 판결을 선고하고 이제 송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판결을 선고하고 변론을 종결하면은 가급적 이제 신속한 시일 내에 판결을 선고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선고한 것을 그 당사자들한테 이제 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판결의 송달을 보면 이 판결할 때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송달은 판결을 선고하면 즉시 판결서를 법원 사무관이 교부를 해가지고 그 판결서를 영수한 날로부터 2주 내에 그 판결 정보를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그 당일 아니면 그 다음날 무조건 발송을 해요. 웬만하면. 그게 이제 판결서 송달이라고 210조에 있고요. 법원 사무관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2주 이내입니다. 지금 가지고 뭐 대부분 그 다음날 발송해요. 자, 그럼 이제 판결의 이제 그 효력을 보면 기속력이 나오죠. 기속력, 판결이 선고되면 각 단계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속력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형식적 확정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 기판력이죠. 집행력, 형성력 이런 것들이 효력이 생깁니다. 그 체크해두세요. 확정된 후 판결이 확정됐어요. 보통 보면은 그 상소심에 2주를 기다려주죠. 14일이 지나고 나서 아무 제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제의를 안 한다면 그때는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효력이 생기는 게 이제 형식적 확정력, 실제적 확정력, 기판력, 그다음에 집행력, 형성력이 생긴다는 거. 여기서 이제 그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이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 스스로 이를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재판에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나 제3자의 법률 관계가 불안해지게 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선고를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잘못된 판단이라도 함부로 처리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게 기속력이에요. 이런 문장 다음은 뭐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형식적 확정력이 나오죠. 여기서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실제적 확정력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가지 내용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행력, 형성력 이어서 네 개 반드시 좀 숙지해 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에 네 개를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꼭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주세요. 기판력이 그 실제적 확정력이 기판력인 거예요. 자, 이제 5장은 제1심 이제 그 소송 절차입니다. 제1심 소송 절차. 자, 이제 소제기. 1심의 이제 소송 절차인데 처음에 이제 소를 제기하죠. 자, 소 제기에 대한 사전 절차를 보면 민사 소송을 하기 전에는 간단히 권리를 실현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그 제도는 이제 그 독촉 절차가 있고 민사 소송을 다 끝내고 승소 판결을 받고 비로소 집행을 하게 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보존 절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 청구 취지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네가 승소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승소한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꼭 뭐가 나오냐면 가집행,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꼭 나와요. 그게 보존처분 절차를 같이 진행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만약에 그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그 집행권을 가지고 이제 그 경미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상대편이 재산이 없어요. 그 전에 처분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 절차가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처음에 소 제기할 때 같이 들어갑니다. 독촉 절차에 대한 이제 관련 규정을 보면 민사소송법 462조 적용에 대한 요건으로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등 유가증권이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체크하세요. 지급명령. 지급명령 체크해 주시고 지급명령 나오면 그건 독촉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이 절차는 굉장히 간단하게 집행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자, 보존 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276조 가압류에 대한 목적이에요. 이게 지금 보존처분 얘기예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같이 들어간다. 소 제기할 때 처음에. 자, 그리고 이제 소의 개념이 나와요. 소는 판결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 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처분의 당부에 관해서 일정한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 이게 소입니다. 소. 그래서 이 소를 소송 절차를 개시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소가 제기되어야 비로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판결 절차는 소가 시작되면 판결의 확정으로 종료합니다. 이게 그래서 판결한 것은 확정되는 거예요. 자, 소는 그 자체가 판결을 신청하는 행위라고 해가지고 소송행위라고 하고 소는 피고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법원에 대한 신청입니다. 피고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법원에 대한 신청, 판결을 신청하는 행위가 소입니다. 소. 자, 소권에 대한 개념. 권이라는 권리라는 얘기죠. 이제 소권이란 소를 제기하는 권리예요. 자, 국가가 개인에게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죠. 가서 자력구제라고 하면은 뭐 개인들이 자력구제는 가서 패겠죠. 이런 걸 이제 금지하는 겁니다. 권리 보호를 위해서 소송 제도를 마련하였으므로 개인이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 이게 곧 얘기하는 게 이제 소권입니다. 소권. 자, 헌법 27조에서는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서 27조 헌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자, 소 작성하는 데 이제 필수적인 사항을 볼게요. 소를 작성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 그 필수적인 사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소를 제기하려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이제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단순히 법원에 가서 구술소 제기를 의사표시라는 것으로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구술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술은 거의 다 안 받아줘요. 민사소송법 소제기 방법 248페이지 소제기 방법을 보면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자, 소장에는 원고가 누구이고 누구를 피고로 해서 어떠한 내용의 재판을 구하는지 분명히 제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송의 주체가 나오죠. 당사자. 그리고 이제 소송의 개체, 소송물 나오죠. 네, 주체 개체 나오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대리인이 있으면 법정 대리인, 당사자의 무능력인 경우 법정 대리인 반드시 기재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당사자가 무능력자일 경우는 이제 반드시 기재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민사소송법 249조 소장의 기재사항에서 보면은 소장에는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등 법정 대리인 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된다 해서 이게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필수적인 사항 꼭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소송의 주체 개체 꼭 넣어줘야 되고요. 자, 소장의 작성에서 보면 당사자하고 이제 법정 대리인 나오죠. 당사자라는 건 원고 피고를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타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구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자연인 경우에는 이제 성명을 기재하고 대부분 이제 그 주민번호라든가 연락처 이런 것도 기재합니다.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 그 명칭과 상호를 기재해줘요. 그리고 당사자가 소송을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있으면 법정 대리인 필요 없습니다.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무능력자, 소송 무능력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기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을 기재하는 것은 실제로 소송의 수행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고 실무상 소장에 대한 원고, 소송 대리인이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소송 대리인을 기재하는 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자, 이제 청구 취지. 청구 취지를 보면 원고가 소로서 바라는 법률 효과를 적는 소의 결정 부분, 자, 측까지 소의 결정 부분으로 판결의 결론이 주문에 대응한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장 취지가 그대로 받아지면 그 문구가 그대로 결정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게 마지막 얘기했던 판결의 결론인 주문에 대응한다. 이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로. 문구가 똑같이 나와요. 청구 취지에서 원고가 어떤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가, 어떤 내용과 범위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이게 그 서론식으로 줄줄 길게 쓰면 안 돼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쓰게 돼 있어요. 만약에 길게 쓰면은 보정명이나 보정명. 예, 간단하게 기재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왜냐하면 이게 곧 판결 결정문이기 때문에 길게 쓰면은 그 보정명이 나와요. 보정하라고. 자, 그래서 청구 취지의 기재는 명확하게 하고 청구 취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 심사 단계에서 재판장이 그 보정을 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길게 쓰는 것도 안 받아줘요. 자, 청구 취지 작성의 예가 있죠. 자, 이행의 소를 보세요.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구하는 취지예요. 보시면 피고는 원고에게 뭐뭐뭐에 대한 빌딩을 인도하라고 판결을 구한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써줍니다. 이게 이행의 소입니다. 그 확인의 소를 보세요. 확인의 소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몇 년 몇 월 며칠에 체결된 소비자세 계약에 대해서 금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예. 그래서 특정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전부 확정을 구하는 취지가 확인의 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성의 소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이때는 권리와 법률 관계에 대한 변동, 그래서 측가 변동을 구하는 취지입니다. 존부의 확인은 확인의 소, 형성은 변동, 그 다음에 이행은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자, 소장의 작성에선 청구 원인을 보면 청구 원인은 청구에 대한 그 원인은 내용이에요. 내용. 자, 소장 중에 원고의 청구를 이유로 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는 부분으로서 원고는 청구 취지에 대한 자신이 청구할 내용, 예, 체크하세요. 청구할 내용, 자신이 청구할 내용에다 체크하십니다. 이게 청구 원인입니다. 명확하게 기재하고 청구 원인에서 왜 그러한 청구를 하게 되는지 그 사유를 밝힙니다. 상세하게 써도 상관없어요. 명확하고 상세하게 써도 괜찮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란 이게 이유가 있다는 것은 원고의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와 법률 관계가 인정되는 전제가 있을 때, 이 사실관계가 있을 때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게 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권으로서의 성립요건으로 해당하는 사실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가해 행위라든가 고의, 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 이런 존재에 대해 해당하는 사실들이 청구 원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내용은 뭐냐면은 기재 내용을 저것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기재되어 있는 청구원인을 다 100% 다 봅니다. 내용을 확인해보고 이거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이 다르네? 그러면 그것도 보증명이 나와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손해배상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손해배상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기재해줘야 돼요. 그렇게 기재 안 해주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보증명이 나옵니다. 보증명. 아니면 각하해버려요. 자, 이제 기타 기재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더 상세한 기재가 필요하다 할 때는 그 공격 방법으로 또는 증거 방법으로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 서면에 의해서도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장에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소송물의 그 금액에 따라 가액하는 금액에 따라서 산출된 가액의 인지를 붙입니다. 인지를 붙이고요. 반드시 인지가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을 심사하죠. 이제 소장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소장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각 재판부에 사건이 배정되고 배당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담당할 재판부에 대한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심사의 대상은 필수적 기재사항과 그 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수적 기재사항을 보고 인지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봐요. 그리고 나서 254주에 보면은 재판장 등에 대한 소장 심사권이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흠결이 있는지 쭉 봅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만약에 흠결이 있다 그러면 보증명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그 각하를 해버려요. 그 각하 진하게 돼 있죠. 이게 기각이 아닙니다. 각하. 네, 기각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각하입니다. 각하. 아직도 기각과 각하를 헷갈려하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 없다 그러면 이제 소장을 송달해 줍니다. 원고 피고한테 이제 각각 이제 한 번씩 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서도 이제 제출하게 되죠. 자, 소장이 적시되면은 이제 받아줬다는 얘기 적시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체크하세요. 30일 이내. 처음에 30일 이내입니다. 14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뭘 제출하냐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256조에는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어요. 물론 답변서 제출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장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만일 이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해버립니다. 답변서를 제출 안 하거나 그 원고에 대한 그 주장을 다 인정하면 바로 이제 그 변론 없이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원은 소장과 답변서를 비교해보고 그 쟁점을 이제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요. 답변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 사건을 표시하고 방어 방법이나 원고의 청구 또는 공격에 관한 진술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증명이 자료가 있으면 증거 방법 또는 작성 날짜, 법원의 표시 이런 내용들을 기재합니다. 그 안에. 자, 재판장은 무변론 판결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기 실제법상의 이제 효과하고 이제 소송법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거 좀 읽어봐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중복 소재기 금지가 있죠. 요걸 좀 볼게요. 당사자는 이미 법원은 계속 중인 소송과 동일한 사건을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그 중복 소재기의 금지예요. 자, 그 259조에 보면은 중복된 소재기 금지로서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사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중복 소재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 제도에 대한 남용이죠. 그리고 또 법원과 당사자는 이중 부담이 되는 거고 판결이 서로 모순 또는 접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중복 소재기 금지로서 금지합니다. 전후 두 개의 소가 중복된 소가 되려면 두 소송의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해야 되고요. 전 소송에 대한 소송 계속 중에 후 소송의 소송 계속이 생겨야만 이게 중복 소재기를 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판단은 중복 소재기는 법률상 소재기 금지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권리보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권리보호 자격은 소송 요건의 하나로서 중복 소재기는 결국 소송 요건의 불비로 되고 소가 부적합하다고 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을 합니다. 소송 중복 소재기 여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합니다. 직권조사 체크해 주고요. 당사자의 소송상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합니다. 네, 이거는 따로 판단하지 않아 직권합니다. 자, 소송 절차 이제 진행하죠. 법원은 이제 소송 지휘를 합니다. 소송 지휘를 하면은 소송의 진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측면하고 내용적인 측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은 심리가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소송 활동에 대해 개입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원은 개입을 합니다. 그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거지 어느 한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법원이 주어지는 이런 권한은 법원의 소송 지휘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휘권이 발동되는 거는 그 심리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그 소송 서류에 대한 송달이에요. 송달은 당사자가 기타 소송 관계인 참가자 또는 이제 대리인 등에게 사법기관의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상에 대한 서류 이런 걸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공정한 행위, 이걸 송달이라고 봅니다. 자, 송달은 재판권에 대한 작용에 속하고 당사자나 기타 소송 관계인에서 재판 청구에 보장해주는 중요한 방법이고, 자, 송달의 통지에 대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있지만 소송 행위의 효력을 좌우하게 되는 기간의 진행 요건 또는 강제 집행에 대한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송달이라는 게. 그리고 송달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 자,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공시송달은. 하지만 지금 일반 송달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송달 실시 기간은 집행관 또는 우체부 있죠. 우편 집배원이 그거 담당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우편 집배원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송달을 받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공시송달을 지난 다음에 이제 특수한 송달하게 되면 이제 쉬는 날에는 야간에 집행관이 직접 와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달 수령인은 송달을 받은 이가 자기 이름으로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이런 게 송달 수령인입니다. 장소로는 송달을 받을 이에 대한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이런 것들이 다 장소가 됩니다. 법원에 대한 송달은 법원 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 한해서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런 것들이 다 송달 장소가 됩니다. 자, 이제 그 183조에 보면은 송달 장소로서 송달을 받은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정 대리인을 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로 할 수 있다. 자, 이제 교부송달입니다.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이 있는데 교부송달을 보면은 송달은 원칙적으로 교부송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공시송달을 보면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체크되어 있죠. 법원 게시판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때 이용하는 것이 공시송달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근무 장소 등 송달 장소가 없는 경우에 이때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또는 외국에서 그 나라가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그 나라에 관할 공무소에 대한 촉탁할 수 없거나 촉탁에도 송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때도 공시송달합니다. 실제로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달한 것을 간주하는 경우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때 이를 함부로 인정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함부로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시송달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재판관이 명령을 합니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해 주세요. 최초의 공시송달은 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주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공시송달은 그 다음 날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만 2주고 그 다음부터는 효과는 그 다음 날부터 효과가 생깁니다. 자, 송달이 유효이므로 판결이 공시송달된 경우에 당사자가 상소 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을 확정하게 되고 기판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번에 이제 기일하고 기간이에요. 기일과 기간은 모두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 시간적인 요소에 들어가는 거고, 처음에 이제 기일은 법원 당사자 기타 소송 관계인이 모여서 소송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정한 그 일시, 우리는 변론 기일 또는 변론 준비 기일 또는 증거 조사 기일 이래서 그런 기일이란 말 써요. 그래서 내용 좀 봐주시고요. 기일에 대한 부준수화라든가 진술 간주라든가 자백 간주 이런 것들을 좀 읽어봐 주세요. 자, 넘겨서 이제 기간입니다. 기간이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두 시점 사이에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데 당사자에게 소송행위를 준비하고 숙고하도록 일정한 기간을 허용하거나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 소송행위를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 이게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간의 부준서는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당사자가 기타 소송관계인의 행위 기간 중에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기간을 도구한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앞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고, 불법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소가 불가능해지는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 줘야 돼요. 이번에 이제 변론이다. 변론. 변론은 넓은 의미에서는 소송 주체가 각종에 대한 기일에 일체의 행위로서 당사자에 대한 소송행위 또는 법원의 소송지휘 또는 증거조사, 재판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변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의미를 보면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증거조사를 포함한 의미, 변론 지휘라든가 본안의 변론 이런 것들은 좁은 의미에서의 변론이고요.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변론은 당사자의 소송행위 이것이 가장 좁은 의미의 변론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 가장 넓은 의미, 좁은 의미, 가장 좁은 의미 이렇게 차별해서 변론이 어떤 것인지 좀 체크해 주시고요. 변론의 종류는 변론은 구술 변론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원칙이지만 재판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여부에 따라서 필수적 변론 또는 임의적 변론으로 구분됩니다. 자, 필수적 변론, 임의적 변론 내용 봐주시고요. 변론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론의 집중 또는 집중 심리주의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272조에 보면은 변론의 집중과 준비에서 보면은 변론은 집중돼야 되고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더 집중하라는 얘기에서 서면으로 하는 거는 단독 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어. 체크하세요. 단독 사건은 서면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심리의 집중은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적정한 재판을 이루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변론을 열기 전에 법원과 당사자 간의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에 여러 차례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실적인 어떤 변론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의 집중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론에 충실할 준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서면으로 이제 변론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변론을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서면에 의한 준비하고 구술에 의한 준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서면에 의한 준비, 그리고 이제 구술에 의한 준비는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봐주시고요. 변론 준비 절차를 보면 넓은 의미의 이제 절차를 보면 변론 준비 기일을 포함해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그 절차 전체를 넓은 의미로 보고 좁은 의미는 변론 준비 지휘를 제외한 서면에 의한 준비 절차 이걸 좁은 의미의 변론 준비 절차로 봅니다. 지금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은 내용이 좀 많이 다르죠. 그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번 기말 시험에 형사소송이 빠졌기 때문에 다행히 어떻게 보면 이제 혼선이 안 오겠죠. 이번에는 동그라미 서면에 의한 준비 변론 준비 절차 쭉 읽어봐 주세요. 변론 준비일도 준비 절차 중에 증거나 주장이나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변론 준비 기일을 열어서 당사자가 출석하게 돼서 구술에 의해서 기일 방식에 대한 변론 준비 절차 이게 변론 준비 기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해 가지고 주장이나 증거를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그럴 때 정해지는 게 변론 준비 기일입니다. 변론 기일이 아니고 변론 준비 기일이에요. 이거는 좀 필요하다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형사소송법도 이게 나왔죠. 변론 준비 기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282조에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재판장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한다고 필요할 때,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이때 이제 인정하면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변론 준비 절차에 대한 종결은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바로 변론 기일에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변론 기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 기일에 지정하게 되면 재판장은 변론 준비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게 되고 변론 준비 절차 없이도 변론 기일을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변론 준비 기일을 거친 사건에는 그 기일에 제출하지 않는 공격 방어 방법은 변론 준비 절차 종결 후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도 체크해주세요. 변론 준비 기일을 만약에 진행했을 때 그때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원칙. 자, 변론 기일 통지. 무변론 판결을 할 경우가 아니면 재판장은 즉시 변론 기일을 정하고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합니다.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지휘, 그 다음에 당사자들에 대한 행위, 신청과 주장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이제 원고와 피고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양 당사자가 서로 자신의 신청이 옳다는 것을 법원에 밝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당사자가 각기 법적 주장과 사실 증거 또는 증거 조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중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공격 방법이고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방어 방법이라 해서 양자를 합쳐서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표시한다. 그렇게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사건입니다. 이럴 때는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친 뒤에 변론 기일에서는 당사자들이 변론 준비 절차에서 결과를 진술함으로써 그동안 제출되어 있는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진술을 이제 가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변론 준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당사자들의 주장, 그 다음에 항변,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 변론 준비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변론기일에 상정함으로써 그 행위를 변론기일에 한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건 변론 준비 기일에 대부분 이제 공격 방어가 거의 다 이루어져요. 그런 게 이루어지면 변론기일에는 바로 심리적인 심리에 들어가서 변론 준비 절차에서 정리되는 쟁점에 관해서 심리하고 그 절차에서 결정하는 증거 중에 아직 조사하지 않는 것들을 조사하게 되고 변론 준비 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한다는 것은 각 당사자가 주장을 정리하고 다툼이 없는 사실 등을 불요중 사실에 대한 추려내거나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심리를 변론기일로 넘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론기일 진행은 주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조사 이런 것들을 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